그러면 이제 TMS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환자분이 어떻게 이제 TMS를 받게 되는지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운동 여치라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운동 여치라고 하는 거는요, 아까 전에 잠깐 장은미 원장님이 하신 슬라이드를 잠깐 이용해 보면요. 이게 뇌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가운데 선이 이렇게 있고요. 이 앞부분은 전두엽, 이 뒷부분은 측두엽이라고 했을 때, 이 앞부분, 전두엽의 이 뒷부분에 저희의 운동 중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운동 중추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자기장을 때리면서 운동 중추가 얼마나 어디에 있는지를 우선 보게 됩니다. 운동 중추를 찾게 되는 거는 저희가 오른쪽을 자극하면 왼쪽 손이 움직이고 왼쪽을 자극하면 오른쪽 손이 움직여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오른쪽을 자극했을 때 왼쪽 엄지손가락이 어느 부위에서 움직이는지를 보고 여기가 운동 중추겠구나 라는 걸 알아내게 됩니다. 근데 그 운동 중추 위치 결정이 어떻게 보면 거꾸로 제가 2번에다가 써놓고 설명을 먼저 해버렸는데요. 그거와 함께 운동 여치를 결정내리게 되는데 어느 파워를 했을 때 손가락이 움직이느냐를 보는 게 바로 운동 여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계를 보면 0%에서 100%까지 출력을 강화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80%에서는 손가락을 안 움직이다가 90%의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러면 85%에서 한 번 더 해보고 85%에서도 안 움직인다. 그러면 이분은 운동 여치가 90%에서 손가락 움직이는 게 운동 여치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여치를 결정하는 건 손가락을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자기장의 힘이 얼마나 되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이 운동 여치는 두개골의 두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뇌를 싸고 있는 뼈가 두꺼우면 자기장이 미치는 게 좀 적겠죠? 그래서 이제 좀 운동 여치가 아마 더 클 거고요. 환자의 연령도 되게 중요한데요. 왜냐면 연세가 드신 분들은 뇌가 젊은 사람보다는 이게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개골과 뇌 사이의 공간 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장을 좀 더 세게 써줘야 운동 여치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성별의 경우에는 남성의 경우가 두개골이 좀 더 두꺼워서 그런지 좀 더 운동 여치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 중추 위치 결정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 경우에는 환자분에게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환자분이 의식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왼쪽 손가락이 움직일 거예요. 이런 말씀은 안 하시게 되고요. 이렇게 운동 중추를 저희가 결정하는 이유는 저희가 바로 자극의 어떤 포커스인 전두엽 중에서도 앞쪽, 전두엽을 알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두엽은 운동 중추에서 앞으로 5cm 전방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손가락이 움직이는 그 위치를 결정을 내리고 거기서 앞으로 5cm를 가면 이 부분이 전두엽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극 패러다임은 아마도 이제 원장님들이 말씀을 해주시죠. 이분은 좌측을 해주세요, 우측을 해주세요, 고빈도 20Hz M1으로 해주세요, 적빈도 1Hz M2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죠. 그러면 TMS는 어디에서 사용하는가? 주로 많이 연구된 건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장은미 원장님이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왜 우울증에서 그러면 이 자기장 치료를 하느냐 이 과학적 근거를 보게 되면요. 좌측의 뇌졸중, 좌측의 기능을 못하시는 분들이 우측의 뇌졸중 환자분들보다 우울증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좌측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우울증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뇌 영상 연구를 해봤더니 우울증이 있는 분들의 좌측의 전두엽의 앞쪽에 뇌 활성도가 감소되어 있거나 아니면 오른쪽 전두엽의 뇌 활성도가 증가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러면 좌측의 전두엽의 뇌 활성도를 증가시켜주고 우측의 전두엽의 뇌 활성도를 감소시켜주면 우울증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기장 치료가 처음부터 우울증은 여기 하세요, 과반증 저기 하세요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 저희가 경험적으로 해봤는데요. 우측에 고빈도 자극, 즉 20Hz 같은 그런 고빈도 자극을 해봤더니 오히려 우울감이 증가되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우측의 활성도가 높아지면 우울증이
오는구나. 그럼 이걸 떨어뜨려 줘보자 라고 해서 우리의 목표는 좌측의 앞쪽을 활성도를 증가시키고 우측의 전전도의 활성을 감소시키는 걸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 패러다임을 보게 되면 좌측의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고빈도 자극, 즉 1Hz를 초과한 5Hz나 10Hz나 20Hz, 그리고 우측의 전두엽의 활성도를 낮춰주는 저빈도 자극 1Hz를 하게 되고요. 횟수는 이제 많은 연구에서는 다 다양한데요. 보편적으로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하는 게 많은 논문에 나와 있고요. 우리 병원은 이제 자칫 전두엽만 보게 되면 20Hz로 2초간 자극을 하죠. 타다다닥 들어가기 2초입니다. 그러니까 총 40비트가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 28초간은 안 들어가고 가만히 쉬어요. 그 다음 다시 2초간 자극이 되고, 이런 자극이 20분간 지금 지속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근증은 강박증이나 외상 스트레스 장애 같은 불안장애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박증이나 PTSD 등의 불안장애에 쓰는 과학적 근거는 뇌 영상 연구를 해봤더니 강박증에서는 우측 전두엽의 높은 대사율과 이 강박증의 증상이 연관이 되어 있더라. 우측이 막 과활성되면 이런 강박증과 연관이 되어 있더라라고 해서 이 우측의 활성도를 낮춰줘보자. 그래서 목표가 우측 전두엽의 뇌 활성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적용 패러다임은 우측 전두엽을 억제하는 저빈도 자극을 하게 되고, 이것도 보편적으로는 10번에서 15번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M2 모드라고 하는 건데요. 우측 전두엽을 1Hz로 매초 딱딱딱 하게 되는 그런 자극이 들어가고 총 20분간 자극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3, 4, 5번은 아직까지 그렇게 연구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막 요새 다시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 TMS가 미상획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도파민 분비를 좀 어떻게 보면 조절하더라라고 해서 이 도파민이라는 게 어떤 비정상적인 움직임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뚜렛장애라고 하는 틱처럼 보이는 그런 뚜렛장애에서 비정상적인 움직임에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이제 뚜렛장애는 운동을 제어해주는 전두엽의 기능을 좀 강화시켜줬더니 좀 좋아지더라라고 해서 오히려 전두엽을 고빈도 자극, 활성도를 높였더니 조금은 반응이 있더라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정신분열증에서도 쓰이게 되는데, 화청이 있으신 경우에 측두엽이나 두정엽 사이에 있는 음성 진출을 저빈도 자극으로 억제를 해줬더니 환청이 좋아지더라. 특히 우반부의 경우에는 환청을 계속 신경을 쓰는 그런 증상을 좀 낮춰주더라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이 논문에서는 좌측, 그러니까 우울증처럼 좌측을 활성도를 높여줬더니 정신분열증에서 막 이렇게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막 의욕도 없고 이런 음성 증상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그 우울증에서 쓰는 에머 모드라고 소위 저희 병원에서 하는 그 부분이 도움이 되더라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신경과에서 파킨슨병이라든지 다발성 경화증 이런 부분에서도 썼었고요. 치매 같은 인지기능 저하의 경우에도 TMS를 적용해보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로 연구 결과들은 이렇게 우울증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나머지들은 좀 소수의 논문들만 있었고, 우울증도 실은 많이 연구가 됐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논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 자료이다라고 하는 영어로 RCT라고 하는, 한국어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허위 자극하고 실제 자극을 비교하는 그런 부분의 논문도 한 30개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제일 많은 게 우울증이었고요. 부작용은 가장 흔한 게 두통입니다. 그래서 부피에 불편함이 있다라고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게 두통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대개는 며칠 있으면 없어지시는 경우가 많고, 심한 경우에는 진통제만 복용하셔도 좀 많이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TMS는 자기장을 흘려주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뇌 동맥류 같은 게 있어서 클립으로 잡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뇌 안에 클립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런 경우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전에 뇌 수술을 받으셨던 적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고요.
보청기 같이 자기장을 막 흘려주면 보청기가 고장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도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부뿐만 아니라 인공 심장 박동기가 있으시거나 나무 펌프 같은 걸 피하에 삽입하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경우도 좀 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경기입니다. 경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TMS가 1998년도에 정해진 안전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 안에서 TMS를 시행하면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 시행하는 M1, M2 모드는 다 그 안전 기준 안에 있는 자극들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최근 연구 논문에서는 경기가 한 0.1에서 0.2% 정도 있더라라고 연구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마도 숫자가 많지는 않아서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전에 경련성 질환을 앓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써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약물 중에서 경련의 역치를 낮추는 약도 있어요. 경기를 좀 더 잘 일으키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약을 드시고 계시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어떤 좀 안전성을 되게 중요하는 어떤 의사의 경우에는 그 TMS 시행하기 전에 간질파가 나오는지를 보는 뇌파 검사를 먼저 시행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4번은 청각의 어떤 그 역치를 변화시킨다고 하는데요. 청각의 역치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즉 역치가 증가된다는 건 잘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TMS를 받으실 때 잘 소리가 이전보다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가역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음료는 안 하셔도 되지만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이전에는 저희 귀마개 공부할 때 쓰잖아요. 그런 것들을 쓰면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병원에서는 귀마개를 쓰기도 합니다. 우리 병원은 안 쓰죠. 네. 이거는 그 TMS 하시는 기계종 선생님들도 하는 게 좋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효과의 장점은 그렇게 막 월등히 막 100% 모든 분들에게 효과가 있다는 아니지만 중간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들을 다 모아서 메타 분석이라는 걸 할 때 약간 중간 정도의 효용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치료 저항성 우울증이라고 해서 약을 2가지 이상을 막 충분한 용량으로 충분한 기간 동안 무지 열심히 치료를 받으셨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경우에 이제 치료 저항성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또 다른 저희 치료 도구로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고, 아마도 약물 치료랑 병합 치료를 했을 때 좀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뇌를 자극하되 아까 저희 전기 충격요법처럼 위험하지 않은 그런 두뇌 자극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